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서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미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모는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경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몬은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나와 살았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거의 연락을 안 하면서 지냈다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뵈러 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왜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살았었는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불만들을 쏟아내는데 옆에 있던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남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남편이 시댁에서 빠져나왔던 이유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시동생도 시부모처럼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말투는 비수를 꽂는 듯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결혼식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허락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니? 이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구만. 네가 어디를 가든 애빈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거 알면서 결혼을 통보하러 와? 너 제정신이냐? 오늘 이 사람과 인사를 드리러 온 이유는 그래도 큰아들인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 좋은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돈부터 달라면서요. 그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5년 동안 얼굴 안 보고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얼굴을 보자마자 돈부터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데 말도 없이 식을 올렸다가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러 온 거였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다고요. 식은 제가 알아서 올릴 거니 평생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생활이 오죽 힘들었으면 돈부터 달라는 말이 나왔겠어? 네 동생이 너 대신 가장 역할을 해와서 여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왔었어. 그래, 맞아. 형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가장 역할이 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태어나질 말던가. 형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가족은 도와주기 싫어? 내가 그동안 가장 역할을 안 해왔어? 아니면 돈을 준 적이 없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방금 뭐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꼴랑 5년 사회생활 했으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냐?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뛰어들었고 내 인생 희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었어? 두 분도 저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 성격도 바뀐다던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보면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가지고 있었겠네요. 그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려고 돈부터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확실히 연을 끊던가 해야지.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더니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모는 남편을 향해 집안 물건을 던졌고 그런 시모를 무시하며 차에 올라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지인들 위주로 조촐하게 식을 올렸고 저희 가족도 거의 가족들 위주로만 소박하게 식을 진행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자리에 없었지만 차라리 남편의 판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다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게 뻔했고 저희 부모님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터라 저 또한 잘한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은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힘으로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고민 끝에 문을 열어드렸고
시댁 식구들과 두 번째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 위에 걸려져 있던 결혼식 사진을 보던 시모는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분위기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지 않았죠. 우리 없이 결혼식 올리니까 좋았니? 아무리 등을 돌리고 산다 해도 결혼식만큼은 우리를 불렀어야지. 그래도 낳아준 부모가 참석해 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니니? 너희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시켰다는 건 우리 집안과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오해세요. 저희 가족들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사람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대한 존중해줬기 때문에 식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가 말해준 적도 없을 텐데요. 설마 뒷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오늘 왜 오신 건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사람 하나 찾는 게 어려운 줄 아나 본데 법적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결혼식 끄고 우리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기도 하지만 가봤자 얼굴만 붉힐 테고 우리도 그런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지 않았던 거다. 그 대신 편안하게 식을 올릴 수 있게 해줬으니 그만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5년간 연락 끊고 금전적 지원 또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 우리 작은 아들만 고생했으니까 그나들이 이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던데 양평에 주택을 짓고 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 아파트라 많이 답답한데 이곳으로 옮기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 생각은 어떠니? 네? 갑자기 여기로 옮기신다고요?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저는 지금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것도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도 성공했으면 이제라도 효도해야죠. 그게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닌가? 가족들 팽개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내일 당장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큰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등을 진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런 건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지혜롭게 해결을 봐야지. 너도 등지고 사는 걸 바라는 거니? 이래서 여자는 부모가 봐야 한다 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시까지 올려서 돌이킬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다. 딱 봐도 눈치도 없어 보이고 외적인 부분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둘이 길어야 2년 정도 살면 헤어질 것 같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산다면 아마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겠지. 분위기 파악하면서 행동해라. 시댁 식구들 모두 남편을 향한 불만들이 상당했어요. 시부가 저희 집을 알아낸 건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사업장에서부터 뒤따라와 집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 거였어요. 시부모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고 그게 안 되면 저희 신혼집으로 무작정 이사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이 집안을 한번 휘저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고 한 바퀴 둘러본 시모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일들을 전부 다 꺼내 거실로 가지고 나와 TV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된 남편은 목이 터져라 소리치면서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남편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시모 입에서는 앞으로 꾸준하게 생활비를 통장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통장을 건네줬어요. 여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500 정도는 생활비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매출 상승도 엄청나다면서 월 500은 줘야 먹고 살만하지. 그 정도 맞춰주면 앞으로 너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마. 너 동생이 5년간 연락 끊고 지냈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었는지 아니? 남들 다 아는 결혼도 못하고 부모 먹여 살리겠다며 생산직에서 교대 근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인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었어. 우리 집안의 장남인 네가 해야 될 일을 적은 놈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이제 결혼도 했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해야 될 도리 하거라.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왔었어요.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잖아요. 아버지는 뒤에서 뭘 하셨는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중풍 핑계대면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일할 생각도 전혀 없었잖아요. 맨날 제 앞에서 동생만 이뻐해주고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잠잘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오히려 쉬는 꼴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 힘들게 참고 살아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몸살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한다면서 저에게 돈 벌어오라고 오히려 등을 떠밀었잖아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해주는 게 아닌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고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제발 빠져달라고요. 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럼 다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내 한쪽 다리도 성치 않고 네 애비도 정상이 아닌데 네가 장남이면 몸이 부셔져도 가족을 위해선 희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몸살 정도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플 때마다 쉬면 벌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 나는 가족을 위해 등 떠밀었던 거고 지금도 그때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로 월 500만 원씩 안 맞춰 주겠다는 거야? 네가 없는 동안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거라. 저기 어머님, 저도 이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람한테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남이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부려먹으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도련님은 뭐하고요? 사지 멀쩡하면 이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분 다 생각보다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돈이 급하시면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벌었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결혼했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억지 부리는 거 저도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네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들어줄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편에 서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자 시부모는 당황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고 흥분한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싸움이 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번 왔다 간 것뿐인데 온몸에 기가 빠져나갔는지 힘이 없었고 저는 어른한테 대들었던 적이 처음이라 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그날 이후 시부모와 시동생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하라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시모는 분노가 치밀었는지 남편과 함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지갑을 열지 않는 거라면서 제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도 한 성격했던 사람이라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시모의 행동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시모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렸어요. 대학 시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을 찾다가 유도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잠깐 취미로 하려 했던 게 대학 시절 내내 하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모는 엎어치기를 당한 뒤 엉덩이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히게 되자 상당히 고통스러웠는지 집 앞 마당에 뒹굴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시동생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를 향해 걸어오길래 제가 다시 포즈를 잡으니 접근하지 못하고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며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남편도 원하는 바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면서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가 저희 쪽으로 기울자 시모는 후회할 짓 한 거라면서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노려본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은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냐는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저도 시모를 패대기 쳤기 때문에 당한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었고 더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아 상황이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었잖아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물난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다리가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었고 산사태로 인해 여러 집들이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별일 없냐고 물어보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갑자기 물에 잠겨 시동이 꺼져서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중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줬었어요. 남편은 거의 다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렸지만 이미 다리가 잠겨 있어
남편이 도착해도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뉴스에서는 상당수의 실종자들이 생겨났고 연락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물이 빠지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며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터라 저는 다음날부터 밖에서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가 떠내려가 전복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주위를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뉴스에 나오는 실종자들처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저 혼자 놔두고 갈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금방 나타나 줄 것 같았던 남편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겠지만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며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됐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몬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시부는 경찰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세상 떠난 남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시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거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에 더 화를 냈어요. 니년이 내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냐? 경찰분들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적다잖아. 일주일이나 지났다. 살아있었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쓸데없이 더 시간 끌지 말고 사망신고 처리해라.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긴 왜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잘해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오열하는 건데요?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 사람은 온갖 상처만 받고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결과가 나왔잖아. 생존을 했으면 연락이 왔겠지.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흔적도 없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아들 사망신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데 네가 왜 하란 말아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내일 사망신고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음날 직접 하마. 이것도 최대한 배려해 준 거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려라. 그리고 너도 이제 살 길 찾아가.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네가 있을 곳은 아니지. 시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시동생과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분노하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세상 떠난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이 달랐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지만 전에 있던 상황들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라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고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중재해줬어요. 경찰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제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집은 아직 제 권한에 있는 거라며 저를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니 조만간 다시 얼굴 볼 일 있을 거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로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난 뒤 생존자들을 찾았다는 뉴스 소식을 들었지만 살아있다는 좋은 소식보단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물어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는데 사인에 대한 정확한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침수로 인한 사고로 실종이 되었을 경우라도 남편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제 두 눈에 목격된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고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집 대문에 남편 이름의 문패를 떼어내고 시댁 식구 이름의 문패로 싹 바꿔 놓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며 문 앞을 다시 가로막으면서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패를 떼어버리기 위해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시부와 시동생은 그런 저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시댁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이 더 중요한지 기생충처럼 달라붙었어요. 이런 힘든 상황들이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 보수 공사를 위해 쓰이던 불도저를 몰고 저희 집 대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도저는 시댁 식구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하고 있는데 불도저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재차 확인을 했어요. 죽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 속을 태우던 남편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준 뒤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가 시부와 시동생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올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들어 올린 뒤 남편의 한마디에 경악을 했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시댁 식구들을 포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일부러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자가시동이 꺼져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를 차로 밀어버렸잖아. 그 충격으로 나는 다리 쪽으로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었다고. 그때 내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예 작정하고 나를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밀어버린 거겠지. 내가 왜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여준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많이 없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못할까봐 최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뒤를 캐고 다녔어. 당신한테까지 숨긴 건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내 존재가 발각이라도 될까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거든.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집 안에 들어가 영상물을 녹화했고
셋이서 나눈 대화 모습까지 전부 다 찍어놨었거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차장으로 버려졌던 차량까지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까지 손에 넣었어. 침수로 인해 훼손이 돼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한테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야?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은 경찰들에게 넘겨져 확인을 하게 되었고, 저도 영상들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시부모와 시동생의 계획적인 범행들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영상 안에 있던 세 가족 모두 급하게 준비한 범행이었고, 남편이 계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자 집안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겠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 형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형 사업은 제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야. 내 아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며느리한테 넘어갈 거고, 우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많이 불리한 상황이니 또 다른 사고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 속을 긁어 놓아야 되겠지. 일단 문패 하나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집인 것 마냥 행동하면 흥분해서 난리치겠지. 그럴 때 몸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사고사로 위장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될 것 같다. 의도적인 범행 동기보다 사고사가 법적 처벌은 덜 받게 된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자. 정말 괜찮겠지? 나 꿈에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때 당신이 운전해서 순간적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솔직히 나 마음이 안 좋았어. 당신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나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마음이 어땠겠어? 엄마도 동조한 범행이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이미 불은 엎질러졌고 되돌릴 수 없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 들었죠? 일주일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잖아요. 잠깐 보게 된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남편은 알고 보니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2살 때 시모가 재가를 하면서 남편도 시부를 친부로 생각하고 살아온 눈치였는데, 일로 모든 게 밝혀져서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어요. 그렇게 겨우 살아 돌아온 남편은 쓰레기 같은 그 인간들을 상대로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저희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곳에선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해할 수 있다는 건 뉴스에서나 봤었는데, 제 현실에서 제가 겪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